신화 속 영웅들은 때로는 간지나고 때로는 찌질하며 때로는 멍청한 뻘짓거리도 하는 법인데 오늘의 주인공 관훈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삼국지의 영웅임에 틀림이 없지만 역사나 연희 속 그의 모습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영웅들처럼 극단적인 장단점을 여지없이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랬기에 그는 민중들에게 신이 되어 오늘날까지 기억되는 것일 겁니다. 천하무쌍의 호걸 관우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삼국지 촉서에 보면 관우는 하동군 해연 사람으로 망명하여 탁군으로 달아났다 하는데 망명이란 표현은 어딘가로 쫓겨갈 때 쓰는 말로 심플하게 그냥 고향에서 도망쳤단 뜻입니다. 여기엔 여러 썰이 있는데 하동군은 지금의 산시성으로 소금산업과 상업의 중심지인 이곳에서 상인들의 뒤를 봐주다가 그놈의 의리 때문에 사고치고 도망쳤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비와 장비를 탁군에서 만나는데 연희처럼 도원결의까진 아니지만 항상 같이 좌우에 붙어다니며 잠잘 때도 같은 침상을 썼다고 할 정도로 형제 같은 사이였던 것은 틀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장비가 있음에도 유비는 유독 관우에게 중책을 맡기는 모습이 정사 삼국지 곳곳에서 보입니다. 서주의 중심지인 합의를 맡기거나 적벽대전 땐 수군을 맡기고 마지막엔 형주를 맡겨 최후까지 지키게 하는 것을 보면 유비 진영에서 유비 다음 가는 자는 관우밖에 없었고 또 그만큼 유비의 신뢰가 깊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기 200년 각자 군대를 이끌고 싸우다 둘은 조조에게 각계격파당하고 관우는 조조의 포로가 됩니다. 서기 200년 유비는 행방불명되고 포로 신세가 된 관우는 조조 밑으로 들어가는데 연희에서처럼 실제로도 관우를 마음에 들어 했던 조조는 편장군직을 주어 각별히 대접했고 받아먹은 게 있던 관우는 이에 보답하고자 한편에 무협지를 찍고 마는데 원소군이 쳐들어온 백마전투에서 적군 속으로 홀로 쳐들어가 원소의 선봉장 알량을 단칼에 끔살해버립니다. 이런 관우에게 푹 빠진 조조는 한수정우에 자기를 주며 더욱 각별히 대하지만 유비에 대한 의리를 중시해 친구인 장묘에게도 내가 빚진 건 제대로 청산하고 가겠다며 철저히 철벽을 칩니다. 장묘에게 그 말을 들은 조조는 더욱 철저하게 애정공세를 펼치지만 결국 관우는 조조가 내린 상을 모두 봉하며 작별을 고하고 유비에게 가버립니다. 서기 208년 북방을 평정한 조조가 대군을 이끌고 남하하자 강릉으로 가기 위해 유비는 육로로 진군하고 관우는 따로 수군을 이끌고 갔으나 유비는 당양에서 조조에게 박살나고 길에 막혀 한진으로 패주했으나 이걸 예상했던 것인지 한진으로 수군을 끌고 온 관우 덕분에 하구로 물러나 재기를 하게 되고 손권과 연합해 적벽대전을 승리로 이끕니다. 관우는 수군을 이끌고 적벽대전 때 활약했고 유비가 형주를 평정한 뒤 관우는 양양태수 탕구장군으로 강북에 주둔하며 조조에 대비했고 유비가 사천으로 간 뒤 형주를 맡아 수비했으니 유비군에서 그의 위상은 변함없는 2인자였으나 관우가 형주를 지키던 시절의 기록을 보면 쬐끔 의아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주는 지금의 후베이 후난성 일대로 난세엔 여러 세력들이 부대끼는 군사유충지라서 정치, 군사, 외교에서 말렙을 찍는 인간이 맡아야 했으나 전형적인 협객이자 맹장인 관우에게 정치인 마인드나 외교수를 기대한다는 건 호랑이가 채식동물 되길 바라는 것과 다를 바 없었고 거기다 군사적인 성과도 그닥이었습니다. 서기 212년경 관우는 청리에서 조조의 장수 악진과 대치했는데 당시 파촉에 주둔하던 유비는 관우를 돕지 않으면 악진에게 크게 털린다며 돌아가겠다 말하고 서기 215년엔 형주를 못 돌려주겠다고 뻗탱기는 유비에게 빡친 손권이 형주를 공격해오고 관우는 삽시간에 형주 3군을 뺏겨버린 뒤 유비의 지원을 받은 뒤에도 속 시원하게 이기질 못합니다. 만인지적이란 조조의 책사 정욱의 평가와 여러 기록을 보면 당대 관우의 무력은 어마무시했음에 틀림이 없지만 지휘관으론 다소 애매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다만 유비 세력은 늘 열세였고 유능한 무장도 패전 기록이 많을 수 있으며 형주공방전 초기의 대화력을 보면 관우의 군제를 함부로 판단하긴 힘들 듯합니다. 그보다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으니
송건을 댕댕이라 부르며 무시한 일화뿐 아니라 투항한 맹장 마초를 평가해보라며 제갈량을 떠보거나 자신과 동급이 된 노장 황충을 노병이라 부르며 깔보는 일화를 보면 지나친 자부심과 그 지나친 자부심에서 비롯된 과격한 워딩이 외교뿐만 아니라 조직의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건한 24년 관우 인생 최후의 전쟁은 이런 그의 결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건한 23년인 218년 제갈량의 계획대로 파촉과 형주 양쪽에서 치고 들어간 유비의 공세로 조조는 궁지에 몰립니다. 서기 219년 봄에 끝내 한중을 잃고 형주의 번성 양양은 관우에게 포위당해 함락 직전까지 가니 명장 우금과 최정예 부대 7군을 투입하지만 서기 219년 8월 관우는 수군을 동원해 장마에 휩쓸린 위의 청해군을 격파해버립니다. 관우의 기세에 형주에서 허도에 이르는 지역이 모두 배신을 때리고 공패에 질린 조조가 천도까지 고려하니 관우의 위세가 그야말로 중원을 흔들지만 내부적으로 균열이 일었으니 조조에게 튕길 만큼 자부심 강한 성격으로 주변과 마찰이 잦았고 평소 이런 관우와 사이가 안 좋은 사인, 미방 등은 보급 업무에 차질을 빚자 관우에게 처벌받을 걸 두려워합니다. 애초에 양동으로 시작한 관우의 북진이었으나 계속된 승리로 조조는 공포에 질려 맹장 서왕을 파견하고 합비를 비우며 장교까지 소환해 필사의 총력전을 펼치니 관우의 병력으론 한계가 있었으나 거듭된 승리에 취해 관우는 자만에 빠져 대국적으로 정세를 살피지 못했고 외교적으로도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강동의 송건은 관우에게 지방끼리의 혼인을 제안하지만 관우가 댕댕이 운운하며 사자를 모욕해 쫓아버리고 자기 구역의 군량까지 탈취해 가버리자 형주를 잊지 못했던 송건은 결국 관우를 치기로 해 여몽의 계략으로 관우를 방심시키고 미방 사인의 내통으로 손쉽게 형주를 함락한 뒤 관우의 퇴로를 끊어버립니다. 궁지에 몰린 관우는 맥성으로 들어가 항전하지만 지원을 담당한 상용의 유봉 맹달까지 소식이 없고 결국 맥성을 탈출하다 임저에서 매복에 걸려 5분의 습격을 받고 최후를 맞이합니다. 송건은 관우의 수급을 조조에게 보내 책임 전가를 시도하지만 이를 한 조조는 유비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또 존경하는 호걸에 대한 존중으로 정중히 그 수급을 매장합니다. 30년 넘게 전쟁터를 누비며 천하의 조조가 모가지 걱정을 할 만큼 공포에 질렸으나 일이 허망하게 몰락한 것은 관우의 정치, 군사적 능력 한계와 오만 때문이었습니다. 관우는 분명 용장이고 군사적 능력도 상당했으나 폭넓은 전략적 시야는 부족했고 군사는 물론 정치, 외교적 능력이 복합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선 한계가 있었으며 지나친 자부심으로 주변과 마찰이 많았습니다. 관우의 개성은 교활한 정치판에선 크나큰 약점이었으나 민중은 그런 관우의 개성과 인간적 매력에 열광하여 그를 숭배했고 관우를 신으로까지 받들게 됩니다. 소금산업과 상업의 중심지가 된 산시성 상인들은 고향의 영웅인 관우를 신으로 숭배해 자신들의 사업 번창을 기원하며 민간에선 관우를 제신으로 받드는 신앙이 퍼져나갑니다. 이런 민중의 신앙에 편승해 민중들을 자기들 좋을 대로 조종하고 동시에 관우 같은 무예와 충의를 갖춘 호걸이 나라를 지켜주길 바라는 염원에 역대 중화왕조는 관성대제란 칭호를 바치며 황제를 능가하는 신적인 권위까지 부여한 겁니다. 신이 된 삼국지의 영웅 관우의 일생이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